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생각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통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김주환 교수의 내면 소통 강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뿌리부터 흔들어 볼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데카르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신경과학자 다마지오부터 물리학자 칼 프리스턴, 데이비드 보움까지 최첨단 과학 이론들을 넘나들면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조립해 나가죠.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당신의 뇌가 왜 생존을 위해서 세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어떤 지적인 탐험이 되겠네요. 그럼 그 첫걸음,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도발적인 명제가 과연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료의 시작이 데카르트의 생각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더라고요. 신경과학자 다마지오는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먼저라고 말하죠.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체 표지 가설이잖아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몸이 우는 표정을 지으니까 뇌가 그걸 내가 슬프구나 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감정의 주도권이 뇌가 아니라 몸에 있다는 어찌 보니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감정을 머리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몸의 신호가 감정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경과학자 로돌프 이나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감정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다고 본 거죠. 감정보다 더 근원적인 거요? 네, 바로 움직임입니다. 뇌와 신경계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상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주장이에요. 아, 감정, 그리고 움직임. 이건 마치 존재의 본질을 찾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데카르트는 가장 바깥 껍질은 생각을 이야기했고 다마지오랑 이나스는 그 안에 감정과 움직임이라는 층을 발견한 셈이군요. 그런데 칼 프리스톤은 아예 그 중심에 있는 뇌의 작동 원리 자체를 들여다보자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칼 프리스톤의 자유에너지 원리는 현대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의식의 본질을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솔직히 자유에너지 원리는 이름부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쉽게 말해서 당신의 뇌는 아주 유능한 일기예보관 같은 겁니다. 일기예보관이요? 네,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축적한 데이터, 즉 당신의 경험, 지식, 신념을 바탕으로 다음 순간을 끊임없이 예측하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야,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야 하고요. 이게 바로 뇌의 생성 모델입니다. 아, 저만의 세상을 해석하는 필터나 안경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실제 정보가 이 예측과 다를 때, 즉 창밖에 해가 쨍쨍한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틀렸을 때 예측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이때 예보관인 뇌는 엄청난 혼란과 불확실성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안, 스트레스, 혼란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실체죠. 예측과 현실의 차이가 클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 자유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첫째는 내 예보가 틀렸구나 하고 자신의 생성 모델, 즉 생각이나 신념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걸 지각적 추론이라고 하고요. 네. 둘째는 행동을 통해 바깥 세상을 자신의 예측에 맞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비가 올 거야 라는 예측을 실현시키려고 밖으로 나가 기우제라도 지내는 거죠. 이걸 능동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와. 이 끊임없는 예측과 수정의 과정 자체가 바로 의식이라는 게 프리스턴의 통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제 뇌가 상황에 맞는 말을 예측해서 내뱉는 것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제가 자유의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뇌의 예측 오류를 줄이려는 자동적인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이론이 혁명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에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이론이 더해지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봄은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외부 세계가 내 안으로 접혀 들어오고 이걸 내양적 펼쳐짐이라고 하고요. 네. 또 내 안의 정보가 다시 외부 세계로 펼쳐져 나가는 외양적 펼쳐짐 과정이 반복된다고 봤습니다. 그 펼쳐진다는 개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그럼 제 의식은 단순히 세상을 받아들이는 스크린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뭔가를 계속 쏘아보내는 프로젝터이기도 하다는 뜻인가요? 이 둘이 끊임없이 빛을 주고받는 과정, 그게 소통이라는 거고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프리스턴의 예측과 수정 과정이 바로 봄이 말한 내 외부의 상호작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김주환 교수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의식은 지속적인 내면 소통의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제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 소통은 대체 우리 안에 누구와 누가 하는 대화인 걸까요? 자료에서는 우리 안에 세 가지 다른 자아가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네, 이건 정신분열 같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정상적인 마음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자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오감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나죠. 현재의 나.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 느끼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힘들다고 느끼는 아주 현재에 충실한 자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억 자아로군요. 그렇죠. 과거의 경험들이 수십 년간 쌓여서
만들어진 당신의 정체성, 에고입니다.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같은 수많은 신념과 고정관념, 행동 패턴을 만들어서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이 기억자아는 과거에 묶여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아주 능합니다. 그 기억자가 바로 한밤중에 10년 전 흑역사를 소환해서 이불킥하게 만드는 그 녀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녀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배경자아가 있습니다. 배경자예요? 네, 이건 경험자의 느낌과 기억자의 그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영화를 보듯 고요하게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진정한 나라고 표현합니다. 관찰자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침묵하면서 이 모든 걸 그저 지켜보는 관찰자, 힌드 철학에서 말하는 아트만과도 같은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안에 현재를 느끼는 배우, 즉 경험자,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 기억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관객인 배경자아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세 자아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가는 계속 비극적인 이야기만 쓰고 배우는 현재가 고통스럽다고 소리치고 이 내부의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지휘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마음 근력인가요? 네, 바로 그 지휘자가 마음 근력입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이라는 게 시끄러운 기억자와 고통스러워하는 경험자로부터 거리를 두고 고요한 배경자의 힘, 즉 알아차림을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알아차림.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 근력이 무작정 버티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억자가 만들어낸 불필요한 집착, 예를 들어 나는 이 돌을 꼭 들어야만 해 하는 그런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용기에 더 가깝죠. 단순히 스트레스를 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집착 자체를 내려놓는 힘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마음 근력이 강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마음 근력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요동치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조절력. 네. 둘째, 타인의 마음을 읽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대인관계력. 관계까지요. 그리고 셋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기 동기력입니다. 결국 내면 소통을 통해 나를 바꾸는 힘을 기르면 감정 조절, 인간관계, 업무 성취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진화론적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뇌는 생존하기 위해 세상을 왜곡한다는 전제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믿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뇌의 최우선 목표는 세상의 진실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존 확률을 1%라도 더 높이는 겁니다. 생존 확률이요? 네, 그래서 수억 년의 진화 과정 동안 뇌는 들어오는 감각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해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능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생성 모델이 바로 이 왜곡을 수행하는 주체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과거 원시 시대에는 이런 왜곡이 생존에 필수적이었겠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 이 자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크로마뇽인과 얼룩말의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에게 쫓기는 얼룩말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도망갈 에너지를 만듭니다. 동시에 생존과 당장 관련 없는 소화 기능이나 면역 기능은 일시적으로 꺼버리죠.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 그렇죠. 일단 도망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자로부터 무사히 도망친 얼룩말은 어떻게 할까요? 몇 초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다시 풀을 뜯어먹습니다. 방금 전에 죽을 고비를 곱씹으면서 분노하거나 다음에 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위협이 사라지면 스트레스 반응도 즉시 꺼지고 완벽하게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후에도 직장 상사가 했던 말을 계속 곱씹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발표를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뇌, 특히 감정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와 이성적 판단과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수만 년 전 크로마뇽인의 뇌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요? 네, 당시에는 사자나 맹수 같은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 짧고 강력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전전두피질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게 당연했죠. 일단 생각하기 전에 도망부터 쳐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자는 없지만 직장 상사의 질책, SNS의 악플, 주식시장의 등락 같은 상징적인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죠. 그렇군요. 그 결과 비상경보 장치인 편도체는 1년 365일 과열 상태가 되고 이성적인 조절 장치인 전전두피질의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둘은 시소 같아서 편도체가 활성화될수록 전전두피질은 억제되거든요. 경보장치는 계속 울리는데 그걸 꺼야 할 조절장치는 고장나버린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 뇌의 불균형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원인 모를 만성통증,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같은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스트레스 시스템을 즉시 끄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계와 면역계가 장기간 억제되면서 몸과 마음의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존재는 생각이 아닌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내면의 소통 과정 그 자체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현재를 경험하는 자아, 과거의 이야기를 만드는 자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아가 공존하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을 위해 세상을 왜곡하도록 설계된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만성 스트레스에 덫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근력 훈련이나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심리적 기법을 넘어선다는 거죠. 단순한 기법이 아니다. 네, 그것은 과열된 뇌의 경보 시스템, 즉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기능이 저하된 조절 시스템, 전전두피질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신경과학적 훈련 과정입니다. 칼 프리스턴의 용어로 말하자면 명상은 뇌의 예측 오류를 차분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내면의 혼란, 즉 자유에너지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를 통해 감정과 통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과 당신이 겪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당신의 생존을 위해 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내 뇌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로부터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